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언어와 의미 기출문제 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어와 의미 2018년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기출문제 준비해 주시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음이란 노이즈라고 하죠. 노이즈. 이 소음이죠. 뭐 이거는 이제 책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3번이 답이냐면 전달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나 방해. 그렇죠? 이 정보가 뒤틀리거나 방해. 우리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이야기를 하면 그 전달이 안 되죠. 방해가 되죠. 자,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 언어와 의미 교재로는 6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를 펴보면 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6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의 넷째 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다양한 통로를 이용한 전달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이나 변절 또는 방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통틀어 소음, 노이즈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에서는요. 의미는 말하는 사람의 자극과 듣는 사람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 자, 이게 바로 이제 SR 이론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교재 21페이지를 펴보세요. 21페이지. 21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행동설이라고 나오죠. 행동설. 이 행동설은 미국의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의미는 말하는 사람의 자극과 듣는 사람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Stimulus and Response.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SR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 S는 Stimulus. 자극이란 뜻이죠. Stimulus라는 게. Stimulus. 그 다음에 R은 반응이니까 Response죠.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죠. 답은 4번. 자, 3번 문장에서 느껴지는 의미 차이와 관련된 의미 유형 그랬는데요. 자, 기획번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철수와 만났다. 니은번은 학교에서 오늘 아침 철수와 만났다. 자,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주제적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주제적 의미. 자, 이 주제적 의미라는 건 뭐냐? 이 3번에 나오는 4번에 나오는 주제적 의미. 자, 이 주제적 의미는 여러분 교재 27페이지를 펴보세요. 27페이지를 펴보시면 주제적 의미 설명 있죠. 말하는 사람이 어순 배열을 바꾸거나 특정한 말의 강세나 억양을 달리하면서 의미의 차이가 생기죠. 이러한 차이에서 생기는 것에 관여하는 게 주제적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오늘 아침에로 위치를 바꿨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도 주제적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그 3번의 기억, 철수가 영희를 보고 싶어 한다. 니은 철수가 보고 싶어 한 사람은 영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변형 생성 의미론에서 관심을 두었던 주제에 해당하는 거. 이 변형 생성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1페이지를 펴보세요.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밑에서 한 8, 9째 줄 보세요. 거기 밑줄 주세요. 변형 생성 의미론에서 주목을 끌었던 주제 중 하나는 변형 규칙이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답이죠. 변형 규칙이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자, 4번, 2번이죠. 자, 5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의미장애에 대한 문제죠. 의미장애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거기 이제 2번 문제를 보면요. 한 언어에는 하나의 의미장만 있다고 전제한다. 라고 그랬는데, 자, 43페이지를 펴보세요. 43페이지. 자, 43페이지를 펴보시면, 의미장이란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의미장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이론이고, 이를 장. 이 장이라는 게 이제 마당장자죠. 영어로는 이제 필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 줄 올라가서 내려가서 밑줄 치세요.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언어에는 많은 의미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발표. 그래서 이 색을 표현하는 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빨주노초 파랑보 색채의 의미장을 구성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쭉 여러 개가 있죠. 이건 친족의 의미장을 구성하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번 의미장은 언어마다 다르다고 가정하고요.
3번에 의미상 밀접한 말들로 의미장을 구성하겠죠. 4번은 언어마다 고유한 세계관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 맞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요. 성분 분석이죠. 플러스 인간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남성이고 마이너스 기혼이죠. 자, 이건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플러스라는 건 yes의 뜻이에요. yes. 마이너스는 no의 뜻이죠. 자, 인간인데 남성이 아니에요. 이게 여성이라는 소리죠. 플러스 여성. 자, 기혼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미혼이죠. 미혼 여성, 인간이고. 자, 이 중에서는 당연히 보겠어요. 3번에 나오는 처녀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교재 52쪽을 좀 펴보시면 52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표 3-1을 보면 성분 분석에 의해서 처녀 보니까 플러스 인간, 플러스 미혼, 마이너스 기혼, 플러스 여성, 마이너스 남성이 돼 있죠. 답은 3번. 7번 성분 분석이 유용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쭉 보니까 1번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죠. 2번 문장 내 선택 제약이죠. 3번 모순성 등 문장 차원의 의미 관계인데 4번에 보면 친연 관계에 있는 두 언어 사이의 의미 관계. 친연이라는 건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어는 커넥션이죠, 커넥션. 친할 친자의 이을 연자죠.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한자로 쓴다면 친할 친자에 인연할 때 연자죠. 자, 이런 성이죠.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보면 친연 관계에 있는 두 언어 사이의 의미 관계는 이 성분 분석의 주제라고 할 수 없죠. 자, 8번 문제 현상적 동음에 해당하는 거. 이건 143페이지를 펴보세요.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를 펴보시면 143페이지에 도표가 있죠. 표 7-1. 거기에 보면 이제 입과 입이 있죠. 입과 입.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죠. 입도 발음이 똑같죠. 입이 발음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의미는 유사하고 본원적으로는 현상적으로 이제 동의어라고 하고요. 그 옆에 보니까 이철 동이라고 그랬죠. 철자는 다른데 의미 같다는 거예요. 이철 동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현상적 그런 그 동음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음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현상적으로 발음할 때는 현상적으로 이 동음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표 7-1은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십시오. 쓰다 같은 경우는 완전히죠. 똑같죠. 그러니까 모자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다 쓰다 아닙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완전히 되는 거죠. 새도 명사로 새가 있죠. 날아가는 새. 새책 할 때 새가 있죠. 이것도 발음은 똑같잖아요. 말과 말은 유사하죠. 말과 말. 학문도 유사하고. 발음을 하면 잠자리. 이것도 유사하죠. 날아다니는 잠자리 들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땅에 묻느냐, 길을 묻느냐라고 할 때 묻다죠. 뭐 주는이라는 게 줄다의 주는, 주다의 주는 이런 것도 유사하죠. 이런 걸 잘 보십시오. 자, 9번 동음이어가 생기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9번에 보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 교재 139에서 140페이지를 보세요. 자, 139에서 140페이지에 보면 동음이어 생성 있고요. 거기 둘째 줄 139째 첫째 형태가 달랐던 단어가 의문 변화로 형태가 같아지면서 동음이어가 된다. 이런 말 있죠? 형태가 달랐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쓰다와 다리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쓰다는 중세국어에서는 쓰다였고 글자를 쓴다는 쓰다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쓰다는 비읍시으다는 쓰다죠. 글씨를 쓰다는 쓰다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신체 일부를 뜻하는 다리도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다리였지만 시설물을 뜻하는 다리는 다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레그하고 브릿지가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하나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1번 의문 변화로 형태가 같아지면서 동음이어가 된다. 3번 다이어가 의미 분화가 되면서 동음이어가 되기도 한다. 4번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 빌려 쓰는 거죠. 하면서 그 동음이어가 되기도 한다.
다 맞는데 2번에 한 문맥에서 같이 쓰면서 혼동하여 동음이어가 된다. 이건 아니죠. 같이 쓰면서 혼동해서 동음이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2번이고요. 10번 상하이 관계 받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상하이 관계에서는 상호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상하이 관계 75페이지를 펴보세요. 75페이지 보면 이제 상이어, 하이어가 있죠. 근데 상이어가 하이어를 포함하죠. 예를 들자면 곤충이 상이어겠죠. 이 곤충에는 개미, 잠자리, 나비가 있어요. 그럼 이 곤충이라는 게 이제 상이어가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이 하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곤충, 상이어나 하이어를 포함할 수 있지만 하이어가 상이어를 포함하는 거는 아니죠. 곤충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암캐스케는 개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이어가 되는 거죠. 그 개 속에 암캐스키가 있으니까. 어떤 단어가 항상 상이어이거나 하이어이진 않죠. 우리가 뭡니까? 곤충에 개미가 있어요. 그럼 개미는 무슨 개미, 무슨 개미, 무슨 개미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곤충의 입장에 보면 개미는 하이어지만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개미의 종류를 나타낼 땐 상이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뜻입니다. 어떤 단어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단어 사이에 드러나는 계층적 포함 관계를 바란다. 이것도 맞겠죠.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11번 문제에서는 얘들이 속하는 거. 이건 딱 보니까 3번 방언 차이에 의한 유의어죠. 자, 여러분 교재 69페이지를 펴보세요. 69페이지. 69페이지에 6번을 보면 69페이지에 나오는 6번 기억 부추하고 나왔죠. 부추, 정구지, 솔, 뭐 쭉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방언이라는 거죠. 부추를 가지고 지역마다 이렇게 달리 쓰인다는 거니까 3번이죠. 방언자의 연유이거고요. 12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절대 동의적 관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번 문제는 89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옵니다. 89페이지를 펴보시면 8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밑줄 치세요. 세 번째 단락. 자, 절대 동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개념적 의미뿐 아니라 단어에서 떠올리는 연상적 의미도 같아야 한다. 둘째는 동의 관계에 있는 단어의 쌍이 모든 문맥에서 상호 교체되어 쓰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절대 동의겠죠. 절대 동의. 절대적으로 동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상적 의미도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어하고 낱말이 있어, 단어. 단어라는 것과 낱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4번에 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단어라고 해도 낱말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절대 동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13번 문제에서는 상보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119페이지를 펴보세요. 119페이지를 펴보시면 119페이지.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있죠. 먼저 상부 반의어는 중간 상태가 없기 때문에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을 긍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음, 동시 부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부 반의어에서는 두 말을 동시에 긍정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살지도 못했으면 죽지도 못했다. 저 사람은 살았으면서 죽었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상보 반려는 그렇게 그 동시 불형이 가능하다가 아니죠. 비교 표현을 사용할 수 없죠. 비교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보 반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121페이지를 보면 15번에 이렇게 나왔죠. 총상을 입은 군인이 매우 죽었다 이런 말 없죠. 또 칼에 찔린 군인보다 총에 맞은 군인이 더 죽었다 이런 비교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없죠. 이것은 정도부사를 같은 것의 수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영역이 배타적으로 둘로 나누어진다. 이것도 맞죠. 음영역이. 그래서 깨끗하다, 더럽다,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답은 1번.
14번 제시된 방향 반이어 중에서 유형이 다른 거 이거는 이제 122페이지를 펴보세요. 페이지 122페이지를 펴보시면 뒷장이 바로 있죠. 거기 이제 방향 반여에는 역이 관계와 역행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뜻이 역이고요. 역의 반대되는 뜻이고 역행은 반대로 행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열다 닫다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는 행동을 하는 것과 반대가 닫는 행동을 하는 거죠. 나머지를 보면 아래 위 이건 역의죠. 반대 뜻이죠. 부모 자식도 반대 뜻이죠. 역의 사다 팔다도 반대 뜻이죠. 역의입니다. 행동하는 거라는 의미로 할 때는 역행 관계. 그러니까 이 역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역행 관계라는 것은 동작이나 상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역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답은 4번이고요. 무엇에 관한 거냐? 15번 문제를 보니까 까치설은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촌설에서 유래한다. 아따라는 말이 사라지죠. 사람들이 이를 발음이 이제 비슷한 까치와 연관시키면서 까치설로 발음했어요. 그래서 까치가 즐기는 설로 이야기된 의미가 변화돼 버렸죠. 민간어원 165페이지 펴보세요. 페이지 165페이지 민간어원의 그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민간어원은 흔한데 모든 어, 민간어원이 의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다만 흔하지 않지만 민간어원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면서 단어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까치설이 그 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원적으로 까치설을 작다는 의미를 지닌 아찬설에서 유래한다. 아따라는 말이 잊혀지자 사람들이 이를 발음이 비슷한 까치와 연관시키면서 까치설로 변화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답은 4번이죠. 의미 변화의 사회적 원인에 속하는 거 이것은 167쪽으로 넘겨보시면 나오죠. 167쪽. 16번 문제는 167쪽을 보면 이제 의미의 특수화와 의미의 일반화가 있죠. 1번이 답이네요. 의미의 일반화라는 건 볼까요? 167쪽에 2번. 제한된 집단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일반 사회도 퍼지는 거죠. 삥땅. 자동차 업계에 사용하던 말이었죠. 운전기사나 차장이 승객들에게 차비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빼돌린 행위. 이 말이 일반 사회도 퍼지면서 돈의 일부를 가로챈 행위로 쓰였고, 군대에 사용되는 말이나 불교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서도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를 보니까, 17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의미 변화 결과 중에 전이 그러니까 옮겨가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언니가 여성 사이에서만 쓰는 말이 되었다. 언니는 뭐 여성 사이에서 이제 주로 쓰죠. 마리가 짐승 세는 말로만 쓰인다. 이게 이제 축소죠, 축소.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축소가 된 거죠. 소나 이런 짐승에서만 말이라는 것이 쓰이기 때문에 축소죠.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나오죠. 의미 축소. 원래 영역보다 좁아지는 거. 짐승은 모든 생물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 중생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은 동물만을 가리킨다는 거죠. 또 마리는 짐승을 세는 말로도 쓰였지만 어, 지금은 이제 머리의 의미로 쓰였다.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런데 후자의 뜻으로 쓰이지 않게 되면서 지금은 그냥 짐승을 세는 말로만 축소된 거죠. 말이라는 게. 자, 싸다가 지금 값이 보통보다 낮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건 170페이지의 전의를 보세요. 170페이지. 170페이지에 3번에 전이 나왔죠. 거기 보면 싸다는 둘째 줄, 중세국어 싸다, 그만한 값이 있다, 지금은 값이 싸다라는 의미로 쓴다는 거죠. 답은 4번. 18번 문장의 의미 특성 중 모순성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이죠. 그의 오빠는 여가수다. 오빠는 남자인데 어떻게 여가수가 됩니까? 그렇죠? 오빠가 남자인데 여가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순성이 되는 거죠. 홍길동은 홍길동이다. 이건 186페이지 펴보세요. 페이지 18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나오죠. 항진성, 항상 참이라는 거죠. 항진성, 항상 참이다 이런 뜻이니까 홍길동은 홍길동이다. 이런 거. 홍길동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항진성 같다는 거죠.
초록빛 생각이 맹렬히 잠잔다. 이건 188쪽을 보세요. 188쪽을 보시면 188쪽 이건 이제 뭡니까? 변칙성이라고 나왔네요. 거기 187쪽의 3번에 밑에 변칙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시적 표현이나 이런 데 쓰겠죠. 또 15번에 니은 시계의 다리가 모자를 신었다 같은 거. 그다음에 친구가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거는 188쪽에 있죠. 중의성이죠. 왜냐면 16번에 나오죠. 친구는 많은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는 뜻도 있고 친구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도 있겠죠. 그래서 모순성은 2번. 19번. 문장 의미론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이건 이제 180에서 181쪽을 펴보세요. 교재. 180에서 181쪽을 펴보시면 180쪽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문장의 밑줄치의 의미가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올바로 파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문장의 의미는 거기 그 181쪽의 4번에 보면 문장의 의미는 단어 1의미, 단어 2의미, 단어 3의미, 단어 n의미와 같지 않다라고 나왔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번 다음에 문장이 존재하는 거. 철수가 동생에게 선물 주었다는 것은 190페이지를 펴볼까요? 190페이지를 펴보시면 전제라는 게 있어요. 7번에. 그러니까 20번에 철수가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것은 동생이 있어야 되겠죠. 동생이 없는데 동생에게 선물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걸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1번 한국어 문장의 의미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191페이지 바로 옆에 2번 한국어 문장의 의미 특성 21번 별 3개 쳐놓으세요. 거기에 나오는데 당연히 3번이겠죠.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이죠. 그렇죠? 그게 답이죠.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이 분명하다. 이거는 이제 불분명합니다. 우리말은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이 분명한 게 아니라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철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써야지 뭐 이걸 밥이 철수에 의해서 먹혀진다 이런 말은 쓰지 않고 수의 범주가 불분명하죠. 우리나라 말은 이 수의 범주가 상당히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말에서는 이제 그런 숫자의 개념 자체가 어, 명확하게 쓰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세 번 있다라고 쓸 수 있고요. 상당히 수의 범위 자체가 두세 명, 서너 명,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정법의 사용이 엄격해서 통사적 장치를 이용한다. 부정법의 사용이 엄격하지가 않죠. 부정법을 나타내는 사용이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 교재 그 194쪽에 좀 나와요. 194쪽에. 그래서 한국어 문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에 책이 있다. 29번. 기억 29번 뒤은 there is not a book on the desk. 책상에 책이 있지 않다죠. 30번 보면 책상에 책이 있다, 책이 없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지 않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에서는 써버리죠. 또 알다 모르다 알지 않다 이렇게 안 하죠. 모른다 이런 표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2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죠. 이건 직접 성분이죠. 208페이지를 펴보세요. 208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둘째 줄부터 좀 밑줄 칠까요? 직접 성분은 구조를 이루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요소를 말한다. 여기 문제 힌트가 있죠. 가로란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요소, 직접적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직접적 참여하는 거니까 직접 성분이고요. 23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조의 규칙인데 한국어의 모든 문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문장 기본적으로 명사구와 동사구죠. 그러니까 명사구니까 주어, 이 S는 문장을 가리켜요. S는 문장, 센텐스고요. 거기 센텐스라고 써보세요. SENTENC이고 NP는 noun phrase죠. NOUN PHRASE. 그다음 VP는 verb phrase, 동사구죠. VERB PHRAS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명사구, 동사구라고 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NP는 명사구고 N 플러스 K, 이 K는 조사라고 쓰세요. 조사를 말해요. 조사. 그 다음에 VP는 동사구인데 NP 플러스 V. 동사구는 NP 플러스, 그러니까 명사구와 동사가 있겠다는 거고요. V는 동사죠. V는 VST 플러스 AUX인데 VST라고 할 때 ST는 어간을 가리켜요. 어간. 그러니까 STEM, 스템, 즐긴데 어간이고 그 다음에 AUX는 이제 어미를 가리킨다. 어미. 어미를 AUX라고 그래요. 동사는 어간과 어미가 있죠. 먹는다. 그럼 먹이란 어간과 는다라는 어미가 있는 거죠. 24번 통사적 동의문에 해당하는 거 3번이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으면 도둑은 경찰에게 잡히겠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통사적 동의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를 보시면 통사적 동의문 2번 나오고요. 그 태의 변화에 의한 동의문 231쪽 보세요. 1번. 거기에 43번의 기억과 니은이 그 예죠. 그 답은 3번이고요. 중의문이 발생한 원인과 바르게 연결된 거. 수식 관계에 의한 중의문. 잘생긴 철수의 동생을 만났다. 이거는 잘생긴 철수가 잘생겼는지 철수의 동생이 잘생겼는지가 헷갈리죠.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은 리을이 되겠죠. 1번은 리을. 이건 239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옵니다. 239페이지에 64번 수식관계의 중의문 나오죠. 2번 명사구 사이에 동사에 의한 중의문 이건 니은번이죠. 니은번. 니은번이 연결되고요. 이건 241페이지를 펴보세요. 241페이지를 펴보면 어머니는 웃으면서 노래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웃으면서 노래하는 아이를 바라봤다는 뜻도 있고요. 어머니가 애초에 웃으면서 노래하는 아이를 바라봤다는 뜻도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명사구 사이에 동사에 의한 그런 그 중의문이죠. 웃으면서 동사잖아요. 그 다음에 내포적 의미에 의한 중의문은 3번은 뭡니까? 디귿번. 나는 감정에 솔직한 어린이를 좋아한다. 이건 24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거기 그 76번 보세요. 나는 감정에 솔직한 어린이를 좋아한다. 이게 기획번에 보니까 여러 어린이 가운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어린이를 좋아한다는 뜻도 있고요. 이음번은 어린이는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좋아한다는 뜻도 있죠. 자, 그래서 연결되고 4번 부정사에 의한 작용력에 의한 중의문은 기획번이죠. 소녀는 꽃을 사지 않았다. 245쪽에 보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83번에 보니까 소년이 꽃을 사지는 않았다는 뜻도 있고 또 소년은 꽃은 사지 않았고 다른 걸 샀다는 뜻도 있고 소년만 꽃을 사지 않았다는 뜻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리을, 2번은 니은, 3번 디귿, 4번 기억, 4번 2번이고요. 신정보는 이건 쉬운 문제죠. 256페이지를 펴보세요. 256페이지를 펴보시면 구정부와 신정부가 있는데 너는 내일 뭐 할 거니?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일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펴보세요. 이게 구정보고 나는 내일 친구를 만날 거야. 어, 내일인데 똑같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뭐 할 거니라고 했는데 친구를 만난다는 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디귿번이 되겠죠. 디귿번. 디귿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이 구정보라는 거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그 신정보는 문장을 통해서 이제 화자가 청자에게 새롭게 알려준 정보. 자, 257쪽의 두 번째 단락에 둘째 줄에 보면 밑줄 치세요. 구정보. 올드 인포메이션은 문장의 정보 가운데 화자, 청자에게 이미 알려져 공유되고 있는 정보고요. 신정보, 뉴 인포메이션은 문장을 통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새롭게 알려주려는 정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디귿번이고요. 27번 유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언어 266페이지 펴보세요. 266페이지를 펴보시면 부재 부각형 언어라고 나옵니다. 21번 별 3개 점수. 답은 3번이죠. 피동구문이 없거나 드물다. 청식주어가 없다. 이중 그 주어 구문.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써보세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아저씨 는에 동그라미 치고 코가에 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이중 주어문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일지시명사의 삭제는 주어가 아니라
주제가 통제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한번 그 266부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가 문장 끝에 온다. 이것도 맞죠. 잉여 정보가 나타나는 예는 당연히 1번이죠.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나도라고 할 때 도에 동그라미 치고요. 마찬가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 번만 써도 되는데 그걸 두 번 썼죠. 그래서 잉여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272쪽에 보시면 32번에 나와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억. 너만 혼자 알고 있어라. 너만 알고 있어라. 이래 되는데 너만 혼자 알고 있어라. 매 시간마다. 매 시간 점검해야 한다. 또는 시간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뜻인데 답은 1번이고요. 29번 문제는 291페이지 펴보세요. 291페이지에 그림 12-2를 보면 언어 사용 양상이 나와요. 기호와 기호는 통사론, 기호와 대상은 의미론, 기호와 해석자는 화용론이라고 나왔죠. 답은 2번. 화용론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하면서 쓰이는 그런 이론이라는 거죠. 말 속에. 30번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난 바빠. 이거는 화자음이죠. 자, 295쪽을 펴보세요. 295쪽에 11번에 나오죠. 우리 영화 볼까? 난 바빠. 나는 바쁘다는 의미도 있지만 싫다는 뜻도 있다는 거죠. 화자음이. 자, 직시 표현은 영수는 어제 교보문고에서 국어 의미론 교재를 구입했다. 니은번이죠. 어제라는 게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315쪽을 보시면 그 18번에 나오죠. 시간 직시의 3분 체계. 발하시 전, 말하기 전, 발하시, 발하시 후에서 뭐 이런 시간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된 건 2번이고요. 직시의 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310페이지를 보시면 직시의 투사라는 것이 나와요. 거기 그 310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부터 밑줄 칠까요? 이처럼 다음에 직시의 중심을 청자로 이동하는 것을 직시의 투사라고 한다. 듣는 사람 입장. 손주와 통화하며 아빠 들어오셨니? 손주 입장은 아빠죠. 외출 중이오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거는 듣는 사람이죠. 마주보고 있는 환자에게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이것도 듣는 사람 입장이죠. 그런데 연인에게 난 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답은 3번.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추운 교실에 들어온 선생님이 이 교실 왜 이리 추워? 선생님이 이 교실에 왜 이리 추워라고 말했다라고 그랬죠. 엄표적 행위죠. 자, 325페이지를 펴보시면 325쪽 보세요. 39번. 문이 열려 추운 교실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이 교실 왜 이리 추워? 엄표적 행위라고 나왔죠. 말 속에 뭔가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이게 엄표 내적 행위와 엄표 외적 행위도 있어요. 324쪽에 38번 별표 쳐놓으시면 엄표적 행위, 문장을 만들어 바라는 행위, 엄표 내적 행위, 엄표적 행위에 내포된 화자의 의도적 행위, 그 다음에 엄표 효과적 행위, 발화의 결과로 일어나는 청자의 반응 행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어떤 하행에 대한 거냐? 34번은 요청 하행이죠. 자, 명제 내용 조건 P는 H가 미래에 실행할 A이다. 328쪽을 보세요. 328쪽에 이제 44번 밑에 화행별 적절성 조건 요청 하행 나왔죠? P는 H가 미래에 실행할 A이다. 요청 하행이죠. 그다음에 예비 조건 나왔죠? H가 A를 할 수 있고 S도 그걸 믿는다. 그다음에 이 화행이 없이 H가 A를 할지 불명확하다. 나오는 게 요청 화행입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318쪽에 나온 요청하행, 단언하행, 질문하행, 충고하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뭐 굳이 어려우면 그냥 그날 일진에 따르세요. 그냥 여러분이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35번 텍스트에서 통부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거 용인성 이거는 406쪽에서 407쪽을 보십시오. 406쪽에 407쪽을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죠. 그 24번 406쪽이 제일 밑에 기억이죠. 신문 사설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드러낼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407쪽에 니은 유치원 교실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드러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인성이라고 합니다. 용인성.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용인성.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용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어,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 자, 거기 406쪽이 24번 예문 바로 윗단락 볼까요? 의도성이 화자 또는 텍스트 생산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다음 밑줄 세요. 용인성은 청자 또는 텍스트 수용자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죠. 텍스트에는 청자의 텍스트 이해, 즉 수용을 배려하는 장치가 사용된다. 아무리 응결성과 응집성을 잘 갖춘 텍스트라 하더라도 수용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텍스트의 통보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7쪽에 보면 24번 기억 니은은 언어 표현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것의 응결성이나 응집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나 수용되냐에 따라서 통보적 의미가 다르다. 24 기획처럼 신문 사설에 쓰인 경우라면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하자가 의도한 텍스트의 의미는 전달될 수가 없다.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24 니은처럼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말하면 수용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 말을 유치원생한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용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의도성, 응집성, 응결성 이런 것도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서 이게 어떤 뜻이 있는지도 같이 동시에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제가 언어와 의미 기출문제를 좀 풀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좀 들으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